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8개월 하고 동안 그대로 방치한 친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태연히 범행을 재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준수 아빠는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애가 너무너무 덤덤했더랍니다. 그 하나하나를 재현을 쭉 다 하는데 슬퍼하는 것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없고 정말 냉정하게 자기가 했던 것 같아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애 이해도 안 됐고. 아빠가 아는 준수는 착한 아이였대요. 그랬던 아이가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된 걸까요? 일단 아빠는 아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거 5년 동안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준수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그럼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하고 준수.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 뭐 내막을 아는 사람은 준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건을 잘 알기 위해선 전모를 아는 사람은 준수 씨밖에 없으니까 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네. 마음으로 준수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씨 맞으시죠? 네.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교도소에 있지 않냐고요? 이미 출소했어요. 받은 형량이 징역 3년이었답니다. 엄마를 죽였는데 3년이에요. 존속 살해를 저지르면 최소 형량이 7년인데 어떻게 3년형을 받은 걸까요? 그러게. 왜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형량이? 최소 뭐 한 10년이나 20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재벌. 그게 시작이 확 기억나는 건 아니고 그냥 웬만큼 어렸을 때 종아리 회초리로 맞았던 거? 주로 뭘로 맞았는지가 계속 기억이 나요. 맞는 매가 이게 변천사가 있습니다. 어이구. 초등학교 4학년 때 알루미늄 노. 초등학교 4학년 그 확 기억나는 그때는 래프팅 보트 이렇게 있으면 그 노가 그 조립식 노잖아요. 찌그러지도록 맞아서 그게 기억이 나고. 5, 6학년 때는 마대자루. 그러다가 이제 마대자루, 쇠로 되어 있던 마대자루, 이제 5, 6학년 때였고. 중학교 때는 야구 배트. 중학교 들어와서 야구 배트, 나무로 된 야구 배트. 그럼 몇 학년 하면은 어떤 친구랑 어디 놀러 갔던 거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매 종류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저런 끔찍한 인생이 어딨어?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꽃이 뭐예요? 말로도 네. 때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준수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창문인데요. 어머니께 야단 맞다가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은 이렇게 멈췄거든요. 아버지 차 소리가 이제 주차하시면 그 창밖으로 들렸는데 언제 들어오시나 이랬던 기억도 있고 어린 마음에는 확실히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빠는 준수가 맞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몰랐다가 애가 목욕할 때 본 적이 있었어요. 해초리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후론 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성향이 나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졌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알면서도 또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저나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에 집착을 했을까요? 엄마가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닐까? 성공하려면 골프 칠 줄 알아야 된다. 엄마 플랜에 따라서요. 그때 7번 아이언을 처음 잡았답니다. 외고 시험에 낙방한 뒤에는 7번 아이언이 매로 바뀌었습니다. 준비해라. 올 것이 왔구나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냥 바지 갈아입고 그러죠. 맞을 때 입는 바지가 있었어요. 와, 이거 뭐 진짜 난 이건 너무 끔찍한데. 그 피에 좀 이렇게 아예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피로 절어 있는 바지였는데 피나면 자꾸 바지를 버리잖아요. 빨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빈도가. 그거는 뭐 빨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맞자 하면 이제 그거 입고 맞고 그랬죠. 이 7번 아이언이면 그냥 새잖아요, 새. 그거를 어떻게 매로 들을 수 있는지. 도대체 골프채로 맞을 만큼 잘못한 일이 뭐예요?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건 조는 것 같아요. 기대고 자고 엎드려서 자고 이러면 걸리면 이제 혼나는. 제가 공부하는 데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지만 안방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안 졸면은 뭐라도 소리가 공부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면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밖에서. 제가 졸아서 혼이 나기 시작하면 다음에 안 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서 어머니를 설득을 시켜야 됐어요. 한두 번이지 몇 번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설득할 게 남지 않아요. 잘못했다, 다음에 안 그러겠다, 어떻게 안 그럴 거냐,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운동을 하겠다, 한 적 없냐, 세수를 하겠다, 한 적 없냐,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냐, 잘못했다. 어쨌든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세션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션. 혼나는 게 길어지니까 시간이 낭비가 된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시간을 재서 맞으면 너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거다라는 어머니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4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하듯이 맞았거든요. 아니, 정산하듯이 맞는 건 뭐야? 정산을.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졸고 훈계 듣고 맞고 공부하고 다시 졸고 훈계 듣고 맞고 공부하고 그렇게 무한 반복하다 밤을 새고 학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요. 흘러내린 피가 굳으면서 바지가 살에 달라붙거든요. 진짜 바지를 떼어내면 살점도 같이 떨어져요. 교복에 핏물이 배어나올 교복에 핏물이 배어나올까 봐 휴지를 속옷에 덧대곤 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너덜너덜해진다고.
준수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지만 엄마는 지치질 않습니다. 엄마는 준수가 등교한 후에야 잠을 잤거든요. 오후 4시 하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오늘 아들만 위해서 읽어가 재밌다. 공부할 때는 안 자고. 숨을 제대로 쉴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반항도 못하나? 그러지 마세요라도 그 소리도 못했나? 안 나오나 그게? 못 맞겠다고 막 잡고 막은 적 있는데 이제 목 찔러서 죽으실 거라고 막 가위 들고 막 이러시고 고3 되었을 때는 최악이었죠 뭐. 그리고 그 해 봄 아빠가 정식으로 이혼 통보를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벼랑 끝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엄마는 부쩍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체벌이 추가됐어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하셨어요. 고3이니까 정신무장을 해야 한대요. 이틀째가 되니 배고픔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당연히 졸음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엄마의 훈계와 7번 아이언도 어김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때 밤을 새고 혼이 났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잔다고 안방에서 누우시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실 책상에 앉으려는데 엉덩이를 댈 수가 없어요. 간밤에 맞은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요. 그냥 너덜너덜했어요. 뭐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상한 모르겠어요. 그래도 참고 앉았습니다. 그날 계획표 뭐 짜네 마네 이러고 앉아 있다가 잠깐 멍하게 있었어요 그냥.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죠. 맞자고 할 때 철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날 세상이 끝난다고 느꼈어요. 학부모 입시 상담이 보였어요. 근데 뭐 입시 면담 가서 그거를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엄마가 학교에 오면 성적 위조한 것도 다 들통나겠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나오실까? 전날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한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매를 몇 대 맞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네요. 네. 준수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네. 전날이 되면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구나.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아유, 엄마 시신은 안방에 그대로 두고 8개월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 같지 않게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거기 뒀어요. 거기 두고 옮긴다거나 숨긴다거나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도 안 닫았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문 닫고 그 뒤로 계속 그 거실에 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뭐 악몽이라고 해야 될지 환청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한 친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업용 접착제로 안방의 문틈을 밀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기의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점 더 힘들어 하실 때, 점점점 더 저한테 이렇게 푸시를 하실 때 이제서야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저희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만약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백히 엄마가 피해자죠. 살인사건의 피해자인데 어떻게 다 피해자 같아? 그쵸. 네, 저도 물론 법률적으로는 살인을 하였고 어머니가 피해자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또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고 또 저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고3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들은 그분도 결국 피해자라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폭행을 당해왔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범죄 일어나기 전 3일 동안 이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도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었답니다. 사건 전 준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혹한 상태에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